서울의 한 화장품 회사. 여느 회사와 다를 바 없는 사무실이다. 입사 10년 차의 임한혁 씨. 네, 김 회장님. 이번에 그 핑크 마라톤 행사를 마쳤는데 이만원님 저랑 행사 때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그 방송 쪽. 얼핏 봐도 꽤 연차가 나 보이는 두 사람. 하지만 이들의 대화만 봐서는 직급을 알 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 회장님 그 얘기를 올해 그 문제점으로 보고 내년에 그 개선 사항을 저희들이 실행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그 보완을 해서 그걸 보완하도록 할게요. 이는 지난 2002년 간부급 임원을 포함해 전 직원에 대한 호칭 파괴 선언이 시작된 후 나타난 현상이다. 계획을 잘 잡아주셔서 솔직히 제가 그때는 가장급이었었는데 이제 뭐 밑에 있는 신입사원이 뭐 과장님 부르다가 이인물을 부르니까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빴었습니다. 솔직히 맞섰는데 또 이 취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또 어떤 수평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처음보다는 더 가까운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직원을 상하 수직이 아닌 수평 관계로 대하는 것은 이 회사의 가족주의 경영의 한 예이다. 저기 들어오시면 오늘 11시 반에 나가요. 이 화장품 회사의 창업주인 고 서성환 회장. 1950년대 헤어스타일링제를 만들어 공존의 히트를 거뒀고 이후 한국 최고의 화장품 업체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서 회장은 대대로 개성 지역에 뿌리를 뒀던 개성상인 출신이다. 16살에 시작한 화장품 판매가 그의 평생 사업이 됐다. 그 80년대는 시대초리에서 사업 다각화도 해왔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화장품이었고요. 그것을 특화시키고 그쪽으로 핵심 역량을 강화시켜가서 저희가 화장품 한 우물만 파온 것입니다. 사업 전문화는 뚝심과 배짱이 없다면 불가능한 경영 전략이다.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개성상인 특유의 경영술로 흔들림 없는 경영을 유지했다. 개성상인으로서 서성환 회장의 평소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일화를 들어보자. 회장님이 어느 날 식사나 같이 하자고 부르셔서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양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나갔는데 남대문 순대국밥집에서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개성인들이 경영했던 그런 이 기업들은 별로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잘 유지해 왔던 것도 바로 그러한 그 근검 절약 또 신용 또 이 무차별적인 그런 차입 경영보다는 건실한 그런 재무 구조를 중시하는 그러한 그 상인 경영 방식이 결국은 그러한 그 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그 밑바탕이 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우물 경영과 자린고비 정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회사의 이념이자 개성상인 공통의 경영 방식이다. 고려는 조선과 달리 상업 육성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개성상인이 있었다. 개성상인은 탁월한 능력과 수완을 발휘해 고려는 물론 조선 후기까지 거상으로 세력을 구축했다. 개성상인이 전국의 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각 지역에 설치한 통방의 역할이 컸다. 이곳에서 전국의 상품 유통을 관할하면서 당대 최고의 정부력과 자본력을 갖추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성상인은 활동 범위를 아라비아, 인도, 베트남 등으로 확대했고 국제적인 무역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개성이라는 지역은 조선 사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도시였지만 가장 비조선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도 별로 출세를 하기가 어렵고 또 따라서 이제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의 꿈이랄까 하는 것들이 어떤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리로 출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본을 축적해서 대자본가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특수한 그러한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그 지역적 특수성이 바로 그러한 이 거대한 상업 조직을 형성할 수 있게 했고
또 그것이 결국은 개성사회를 아주 오랫동안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이 아니었는가. 예나 지금이나 이익 추구는 기업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성상인은 한 가지 품목을 공략했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 확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인 정신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이익 추구라는 대명제 앞에서도 가장 중요시했던 건 신뢰와 정직이었다. 개성상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못지않게 마음속의 이익을 읽고 실천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것은 현대 기업에서도 중요한 덕목인 이윤의 사회 환원과 맞닿아 있다. 이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급여 우수리 운동이 한 사례다. 매달 급여 중 1,000원 미만의 돈을 모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데 나눔에 있어서도 특별했던 개성상인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 구한말 일본의 금융 자본이 밀려오자 이에 대항하고자 만들었던 한국 최초의 민간은행이다. 이곳 은행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은행사 박물관엔 1899년 은행 설립 때부터 사용됐던 회계 장부가 남아있다. 정일기는 1899년부터 1905년까지 6년 동안 날짜별 거래 발생 순서별로 거래 항목을 기록한 장부다. 돈이 들어올 때는 윗상자, 나갈 때는 아래 하자로 기입했다. 정일기의 거래 기록을 품목별로 분류해 옮겨 적은 장부가 장책이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품목이 모두 거래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별로 분류돼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러한 회계 방식은 일본에 의해 서양식으로 바뀌는 1905년까지 이어졌다. 대한천일은행은 초창기 창립부터 개성상인들이 그 운영 주체였고, 그리고 개성상인들이 작성한 문서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송도사계지부법을 활용했고, 그리고 이제 회계 장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대한천일은행 장부의 역사적 의의는 바로 송도사계지부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볼 수 있는 유물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계 송도지부는 개성상인이 쓰던 회계장부 기록 방식으로 오늘날의 복식부기법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6년에 펴낸 실용자수 사계 송도지부법에 사계의 의미가 자세히 적혀 있다. 자산을 의미하는 봉차, 수입을 뜻하는 이익, 그리고 대변의 잔액인 급차와 비용의 지출을 뜻하는 소비, 이 네 가지로 계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돈을 대준 사람이 이익을 얼마나 1년 동안의 이익을 얼마나 받느냐, 한 달 동안의 이익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밑에 기록을 하는, 계산을 하는 사람한테 1년 동안의 이익을 내봐라 해가지고 손익계산이 처음으로 이제 실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계 송도 지부는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파악하고 손익 계산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성 상인이 고안한 독특한 회계 방식이다. 이 체계는 회계에 쓰인 기본적인 용어는 물론이고 일기장과 분계장 등 회계 결산 장부들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기록해놓고 있다. 사계 송도 지부의 기록 방식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내자의 사용을 꼽을 수 있다. 단순히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품목별로 나눈 뒤 오른쪽엔 비용 부분인 대변과 왼쪽은 수익 부분인 차변을 두었다. 이때의 기준이 바로 내자다. 이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이중 계제하는 현대 복식부기법과 일치한다. 복식부기는 재산 이동과 정확한 손익을 알 수 있어 현재까지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회계법이다. 사계 송도 지부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보이는데 현금이 들어올 땐 상, 나갈 때는 하로 기록한다. 또한 부채의 증가는 입자를 썼고 자산의 증가는 거로 표시한다. 숫자를 쓰는 방법도 독특했는데 일반적인 한자가 아닌 소주 숫자를 사용했다. 로마 숫자와 비슷한 이 표기는 중국 소주 지방 문자로 금전이나 물품의 출납을 기록하는 데 쓰였다고 한다. 숫자를 한자로 표시하니까 곱셈하고 나눗셈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복잡한 계산을 할 때 금액만 기입할 때는 한자에 위한 숫자를 적습니다마는 계산을 할 때는 표산이라는 걸 이용했어요. 그렇다면 사계 송도 지부는 실제로 어떻게 쓰였을까? 실내를 살펴보자. 신성우라는 사람이 15,000원을 빌렸다는 내용을 적었을 경우다. 먼저 신성우라는 인물은 계정 과목이 된다. 빚을 져서 돈이 들어온 것이므로 입과 상에 15,000원을 적는다. 또 다른 예를 보면 한 은행에 당좌 예금을 입금했을 경우다. 이때 은행은 계정 과목이 되고 자산의 증가인 거와 현금 출금인 하에 각각 8,500원을 기록하게 된다. 이 밖에 사계 송도 지부에서는 질자의 쓰임도 빈번하다. 급차질이란 대변의 잔액을, 소비질이란 소득은 없고 지출만 된 것을 말한다. 질이란 물건을 의인화시킬 때 쓰는 표현법인데 우리의 복식 회계사를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글자다. 이걸 personification, 의인화라고 합니다. 이건 회계사에서 중요한 기술이에요. 모든 물품의 거래를 의인화, 사람의 행위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실체로서 표현하고 기록한다는 것은 중요한 건데 그 질자가 고유 우리의 용어입니다. 이에 기록되어 있는 회계 용어가 이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그것은 우리 민족이 회계만큼은 어느 외부로부터 수입했다기보다는 순수 우리의 문명으로서 발달시켜온 그러한 이 흔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전라남도 영암군 장암리. 남평문시가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집성촌이다. 이곳에선 해마다 5월이면 마을 대동계 총회가 열린다. 장암리 대동계는 3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진행하는 절차도 여타 계모임과는 상당히 다른 편이다. 참가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담배를 나눠준다. 행초례라고 하는데 일종의 출석 점검이다. 지금부터 그러면 대동계 강신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강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136명의 계원 가운데 참석 인원은 71명. 과반수를 넘겼기에 총회가 성립됐다. 우리 종회에서는 작년 한 해 대동계의 수입과 지출을 발표해야 한다. 서면으로 첨부가 되지만 결산 보고는 계원들 앞에서 낭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하고 하지 마시고 3,672만 250실현하고 공이자 합한 것이 농협 이자 107만 5,286원, 공농협 이자 19만 9,811원. 그래서 합금이 3,829만 2,216원입니다. 금액은 일원 단위까지 세세히 보고해야 한다. 수입금 발표가 끝나면 한 해 동안의 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7만 원은 견각 주변 제초 작업비입니다. 38,640원은 문화유적지 서울예시 통신료입니다. 37만 원은 식상 때 거시기 정심하고 저녁하고 두 번 그때 가셨습니다. 12만 5천 원은 결산 보고서 낭독이 끝나면 계원들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이상으로서 소분서는 각을 마치겠습니다. 의심난 요 답변해 줄게요. 일자가 틀려요. 예금 일자가 말씀을 드리고 잔치가 주가되는 다른 계모임과 달리 장암 대동계에서 결산 보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그대로 억지로 막 밀고 이는 17세기 중반부터 3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장암 마을의 오랜 관습이다. 자기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원이면은 그 사람들 또는 그 자손들, 아들, 손자들이 승습을 받아가지고 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했다는 그 정신 또는 이 어려서부터 이 계를 계가 강신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듣고 그런 교육을 통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좀 더 그 정당한 이 정신을 가지고 또는 우리는 이 미풍양속을 계속 후손들에게 해야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에 이제 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2,011원. 550원은 총회가 끝나면 임원들은 출납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 다시 모인다. 총회 때 발표한 내용의 이상 유무를 꼼꼼히 확인한 뒤 최종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이다. 최종 확인된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가 바로 용학이다. 용학이란 계모임에 쓰는 회계 장부를 말하는데 장암리 대동계 용학이의 경우 1668년 첫 기록 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장암리 대동계의 용학이는 수입과 지출에 있어 푼 단위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보관하고 있는 쌀의 경우 쥐가 먹었다거나 운반 중에 흘린 자연 감수분까지 기록할 정도다. 용화기의 기록 방식 역시 복식 부기의 기본 조건인 차변과 대변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품목별로 그 항목이 질서정연하게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1781년 12월의 장부에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전수조와 추조, 합조 등의 항목이 기록돼 있는데 모두 벼에 관한 것으로 이 항목을 묶어 조질이라 통칭했다. 사계 송도지부와 마찬가지로 용화기에서도 질자의 쓰임은 확연하다. 곡식을 묶어 곡자질, 쌀 묶음을 가리키는 이질, 그리고 돈을 묶은 것은 전질로 표현하고 있다. 네 자를 기준으로 숫자가 먼저 나오는 쪽과 항목이 먼저 나오는 쪽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지출과 수입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록 방식을 회계학에선 톱니바퀴 배열이라 부른다. 용화기는 결산 보고서의 투명한 공개와 오류 검증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완성된다. 현대의 첨단 회계법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기록 방식. 장암리 대동계 300년의 비결이다. 그런데 용화기의 회계 방식은 개성상인이 고안하고 사용한 장부 정리법인 사계 송도지부와 원리와 방식에서 동일한 점이 많다. 용화기와 사계 송도지부는 모두 네 자를 기준으로 삼아 좌우로 수입과 지출을 나누었다. 거래 내역의 품목별 분류와 이를 묶은 질자의 쓰임도 동일하다. 회계의 목적은 단순하게 집계를 해서 계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조직의 장기 지속성을 위해서 투명하게 보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화기가 아주 잘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300년이라는 기간이 이걸 또 실증하고 있습니다. 분식 회계와 같은 회계 부정이 끊이지 않는 요즘, 사계 송도지부와 용화기로 대변되는 우리의 전통 회계 방식은 더욱 빛을 발한다. 충청남도 예산군의 덕산 5일장. 4일과 9일이면 어김없이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장터의 하루는 상인들의 분주한 손길에서 시작된다. 예로부터 덕산장은 쌀과 더덕, 사과와 같은 지역 특산물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던 농경사회에서 장날은 지역 주민이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기본적인 일은 물론 먹을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요지경 세상을 만날 수 있었다.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풍족해진 요즘. 5일장에는 우리의 옛 생활과 추억이 남아있다. 시장은 검약이 몸에 밴 우리네 삶의 터전이자 생활 공간이다.
아이 시장에 나오면은 참 친구들도 만나고 시장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좋아요. 그냥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우리 전통시장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시장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경주에 설치된 시전이지만 본격적인 시장의 등장은 고려시대로 본다. 당시 개성을 중심으로 수공품 생산과 국제 무역이 이루어졌다. 조선에 들어와 시장은 급속하게 확대된다. 농업 생산이 증가하고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15세기 말부터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향시는 오일장의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조선 후기 18세기 후반 이 정도 가면은 거의 전국적으로 더 이상 들어설 필요가 없을 만큼 빽빽하게 이제 장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 장이 형성됨으로써 이 일반 농민들은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조선 중기 이후 시장의 발달은 시장을 상품 유통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게 한다. 시장이 한 지역의 중심지이자 생활의 근간이 된 것이다. 지금도 남아있는 장길이나 장대리와 같이 시장 이름을 본딴 지명과 시장 관련 속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옛날에는 여기가 아주 너무 덕선장은 보나마나라고 그런 속담도 있다시피 지금은 많이 조금 커졌다고 봐야죠. 우선 유동인구가 조금 있고 이 근처 이 주위에 있는 그 지역보다 조금 낫다고 봐야 돼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끈을 잇는 공간이 바로 가게의 점포였고 노점이었다. 지금은 모습을 감춘 객주와 여각도 전통 시장에선 빼놓을 수 없다. 신성철 씨는 이곳 덕산장에서 50년 넘게 쌀 장사를 하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장판을 돌았던 기억 속엔 아직도 사라져가는 시장 풍경이 살아있다. 이 집 구입하기 전에 시장에서 그때는 싸전이라고 하지 않고 마전이라고 했죠. 마전. 쌀을 취급하는 곳을 마전이라고 그랬어요. 쌀 가게를 싸전이라 불렀던 것처럼 시장엔 가게에 대한 명칭이 다양했다. 크기가 방 한 칸만 하다에서 붙여진 방, 철물점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약국에만 쓰였던 국과 작은 술집이란 뜻의 주가에 남아있는 가건물 가가와 노점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시장에서 가장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곳은 객주와 여각이었다. 각처에서 모여든 상인들의 거처를 제공했던 객주와 규모가 조금 더 컸던 여각은 중간 상인의 역할도 겸했는데 이를 통해 큰 부를 축적했다. 이제 객주 여각 이런 것들이 성립된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을 재우기도 하고 또 물건을 맡기도 하고 또 신용 금융 대출 이런 것을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옛날에는 이제 물품의 이동이 배를 통해서 강상 교통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는 한강의 오강, 마포나루랄지 이런 중요한 나루터에 객주 또는 좀 큰 여각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객주는 구 한말까지 조직을 결성하며 그 세를 과시했다.
하지만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 상권의 침투가 계속되자 중간 상인으로 보부상과 함께 전통 상거래 활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객주는 몰락하게 된다.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상인과 가난한 선비들의 휴식처였던 객주는 민심을 읽는 최적의 장소였다. 조선시대 정승의 자리까지 올랐던 맹사성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자 객주에 머물렀다는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온다. 덕산장 주변을 길게 늘어서 앉은 노점상들. 이들은 가까운 장을 순회하며 물건을 파는 상인으로 오일장을 찾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시장의 기능 가운데 가격 흥정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상인들은 첫 거래인 마수거리에 큰 신경을 썼다. 예, 먹었습니다. 개시는 중요한 게 왜냐하면은 내가 뭐 개시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와서 또 하고 참 한 개를 팔아도 기분 좋게 팔으면은 그날 기분이 좋고 또 쓸데없이 사지도 않으면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기분이 안 좋고 그래요. 그건. 가격 흥정이야말로 장터를 찾는 이유다. 최신 시설과 바코드로 대변되는 대형 매장에선 찾을 수 없는 풍경으로 전통 시장의 멋이 넘친다. 우리 전통 시장에는 다양한 흥정법이 있었다. 2개 이상의 물건값을 세마는 얼러치기, 물건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통거리, 그리고 값을 여러 차례 나눠받는 드림셈과 사고 팔면서 남은 차액만 지불하는 덧두리 등이다. 시장에도 다양한 장부들이 쓰였다. 시장의 거래 장부에는 일기장, 외상장부, 현금 출납장 등이 있었다. 특히 외상에 대한 기록 방식은 사계 송도치부에도 기록돼 있는데 외상 장책과 결산장을 분계장이라 불렀다. 사계 송도치부처럼 철저하진 않았지만 시장에도 나름의 회계 기록 원리와 방식이 있었다. 이러한 바탕이 교환과 매매라는 기본적인 상거래를 지속시켰으며 국제적 규모의 거상들이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됐다. 충청남도 보령 오일장은 80년대까지 인근 광산 덕분에 성황을 누렸다. 하지만 지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비가 한창이다. 시장 어귀에 있는 김동균 씨의 가게. 보령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인다. 저는 보다 색깔이 그놈이 나으시군요. 돈 5천 원 갖고 나왔으니까. 예. 아니요. 새떡하니까 보기가 낫다니까요. 새떡하니까. 특유의 입담과 몸짓으로 손님을 만난 김동균 씨. 지금은 번듯한 가게를 차렸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오일장을 찾아다니던 보부상이었다. 그때는 무시가 없고 시장만 서니까 보따리에다 묶어갖고서는 짊어지고서 장로 다녔지. 그러니까 광천에 어디로 다니면 청양, 홍성, 광천, 대천 이렇게 하루는 서울 가야 되고. 보부상 혹은 부보상은 조선시대 지방 장씨를 돌아다니며 행상을 하던
전문 시장 상인을 말한다. 보부상은 보상과 부상으로 나뉘는데 보찜 장수인 보상은 댕기나 분통, 빗 등의 여성용품을 주로 팔았다. 등찜 장수라 불리는 부상은 짐을 보따리에 싸서 등에 메고 다녔는데 생선과 소금, 목기와 같은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던 상인이었다. 보부상은 지방 정기시장 상품 유통의 중심에 서 있던 상인 집단이다. 개성에 본부를 둔 조직까지 결성했지만 일제의 보부상 말살 정책에 의해 19세기 말 전국의 상단은 소멸되고 만다. 보부상 조직의 맥을 잇고 있는 예덕 상무사. 충청남도 예산과 덕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보부상의 유품이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받아 전시돼 있다. 보부상이 언제 체제를 갖췄는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장씨가 전국적으로 형성되던 17세기엔 상당한 규모를 갖췄다고 한다. 최전성기인 19세기엔 가입 단원만 200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 조선시대 상품 유통이 전문화되면서 시장에는 중간 유통망이 형성된다. 거상과 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보부상과 객주였다. 이들은 취급 물량이 많을 땐 해상 교통을 이용했는데 한강은 강원, 충청을 잇는 상품 유통로였다. 홍성에서 한복 가게를 하고 있는 한상인 씨. 준비들 됐어요? 충청남도 홍성과 보령을 중심으로 한 6개군의 보부상 조직인 육군 상무사. 정부의 도움 없이 상인들의 힘으로 상단을 유지하는 유일한 곳으로 지금도 회원이 1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선친의 대를 이으면서 보부 상단의 전통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 애가 오늘 신발 고무신 한 편 사주고 또 가서 다리품을 팔아 이 땅의 상업과 유통을 담당했던 보부상들. 상인에 대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보부상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여전하다. 옛날부터 하던 분들은 이게 재래시장에서 정말로 그렇게 끈끈하게 정말로 서로 지킬 거 지키고 너나 먹을 거 너나 먹고 이렇게 해가면서 해왔는데 그 상단이 그 등찜 장사, 보찜 장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뭐 이렇게 좀 내려다보는 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나하고 모임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사실은 21세기 부부상이죠. 지금도 시장에는 삶의 끈끈함이 넘쳐난다. 육군 상무사 소속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다. 아, 맛있다. 시원하다. 근데 그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장이 파하면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날이 새면 다시 길을 떠나야 했던 그들. 보부상은 구름과 같은 존재였다. 모여 앉아서 지금과 같이 대포 한 잔 먹고 또 떠들고 물건 팔고. 그럼 밤에는 집에 올 때는 술이 채가지고 보찜 그 장사 보따리 울러매고서 또 집에 와서 자고 또 새벽이면 또 열차 타고 또 장 보러 가고
그때야 뭐 장돌배기 생각 다 그렇게 했지. 친형제 이상의 우애와 끈끈한 단결력은 보부상의 큰 미덕이자 오늘날까지 이들을 지탱케 한 힘이었다. 보부상은 시장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일종의 이익 집단이다. 하지만 상도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어느 단체보다 엄격한 계율을 지켜왔다. 말 한마디도 허스로 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을 지키려 했으며 공연한 시비도 금물이었다. 4가지 기본 계율과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땐 보부상단 내에서 중죄로 다스렸다. 임방절목은 보부상 스스로가 정한 상인 계율을 적어놓은 책이다. 여기엔 14가지 자체 형벌이 나와 있다. 부모와 가족 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상도위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불건전한 사생활 역시 형벌로 엄중히 다스렸다. 그 대원이 나쁜 짓 하면은 행수가 결국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장문을 놓는다. 장문이라는 건 뭐냐면 작대기 2가지를 이렇게 박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이게 산에끼를 줄이면은 그것이 보부상이 징징하는 거다. 그것만 있으면은 아무리 높은 사람도 그것을 잡아들인다든가 그 앞으로 마음대로 지나간다든가 하질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이 보부상이 기율을 세웠다. 조금 지났는데 한 스무트럭 되는데 충청남도 보령의 청수면에는 보부상의 묘와 비석을 모셔둔 홍도원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하처산이거든요. 호미 쪽으로. 그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은 게 이제 우리 육군상무사의 공동 묘역인데 이거를 한 200여 개 모아서 두었다가 이렇게 해서 모시자 해가지고서 거기다 지금 무한산묘를 이렇게 모셔놓고 또 제를 올리고 있고. 상인 간의 상부상조와 끈끈한 단결력, 정직과 신용, 근검절약. 이 땅의 보부상들이 지키려 했던 우리네 상인정신이다. 그 전통이 지금 우리가 다시 키워가야 할 상업 철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시장은 사람들 간의 정보 교환터이자 각종 연의가 펼쳐진 공간이었다. 시장의 여론 형성 기능은 밀란의 배후지로 시장의 역할을 확대시키기도 했다. 산농공상의 맨 끄트머리에 자리하고 있던 상인들. 하지만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는 눈으로 막대한 자본력을 축적했다. 그러나 그들이 축적한 것은 돈을 넘어선 그것, 사람과 신용이었다.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된 지금, 우리가 새겨야 할 진정한 상업 정신이다. 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개성상인이 있었다.
개성상인은 탁월한 능력과 수완을 발휘해 고려는 물론 조선 후기까지 거상으로 세력을 구축했다. 개성상인이 전국의 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각 지역에 설치한 통방의 역할이 컸다. 이곳에서 전국의 상품 유통을 관할하면서 당대 최고의 정부력과 자본력을 갖추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성상인은 활동 범위를 아라비아, 인도, 베트남 등으로 확대했고 국제적인 무역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개성이란 지역은 조선 사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도시였지만 가장 비조선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도 별로 출세를 하기가 어렵고 또 따라서 이제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의 꿈이랄까 하는 것들이 어떤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리로 출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본을 축적해서 대자본가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특수한 그러한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그 지역적 특수성이 바로 그러한 이 거대한 상업 조직을 형성할 수 있게 했고 또 그것이 결국은 개성 사회를 아주 오랫동안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이 아니었는가. 예나 지금이나 이익 추구는 기업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성상인은 한 가지 품목을 공략했고 정일기는 1899년부터 1905년까지 6년 동안 날짜별 거래 발생 순서별로 거래 항목을 기록한 장부다. 돈이 들어올 때는 윗상자, 나갈 때는 아래 하자로 기입했다. 정일기의 거래 기록을 품목별로 분류해 옮겨 적은 장부가 장책이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품목이 모두 거래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별로 분류돼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러한 회계 방식은 일본에 의해 서양식으로 바뀌는 1905년까지 이어졌다. 대한천일은행은 초창기 창립부터 개성상인들이 그 운영 주체였고 그리고 개성상인들이 작성한 문서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송도사계지부법을 활용했고 그로 이제 회계 장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대한천일은행 장부의 역사적 의의는 바로 송도사계지부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볼 수 있는 유물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계 송도지부는 개성상인이 쓰던 회계장부 기록 방식으로 오늘 무리하게 돈을 빌려 확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인 정신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이익 추구라는 대명제 앞에서도 가장 중요시했던 건 신뢰와 정직이었다. 개성상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못지않게 마음속의 이익을 읽고 실천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것은 현대 기업에서도 중요한 덕목인 이윤의 사회 환원과 맞닿아 있다. 이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급여 우수리 운동이 한 사례다. 매달 급여 중 1,000원 미만의 돈을 모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데 나눔에 있어서도 특별했던 개성상인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 구한말 일본의 금융 자본이 밀려오자 이에 대항하고자 만들었던 한국 최초의 민간은행이다.
이곳 은행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은행사 박물관엔 1899년 은행 설립 때부터 사용됐던 회계 장부가 남아있다. 서울의 한 화장품 회사. 여느 회사와 다를 바 없는 사무실이다. 입사 10년 차의 임한혁 씨. 네, 김 회장님. 이번에 그 핑크 마라톤 행사를 마쳤는데 이만원님 저랑 행사 때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그 방송 쪽. 얼핏 봐도 꽤 연차가 나 보이는 두 사람. 하지만 이들의 대화만 봐서는 직급을 알 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 회장님 그 얘기를 올해 그 문제점으로 보고 내년에 그 개선 사항을 저희들이 실행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그 보완을 해서 그걸 보완하도록 할게요. 이는 지난 2002년 간부급 임원을 포함해 전 직원에 대한 호칭 파괴 선언이 시작된 후 나타난 현상이다. 계획을 잘 잡아주셔서 솔직히 제가 그때는 가장급이었었는데 이제 뭐 밑에 있는 신입사원이 뭐 과장님 부르다가 임무를 부르니까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빴었으면 솔직히 맞섰는데 또 이 취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또 어떤 수평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처음보다는 더 가까운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직원을 상하 수직이 아닌 수평 관계로 대하는 것은 이 회사의 가족주의 경영의 한 예이다. 저기 들어오시면 오늘 11시 반에 나가요. 이 화장품 회사의 창업주인 고 서성환 회장. 1950년대 헤어스타일링제를 만들어 공존의 히트를 거뒀고 이후 한국 최고의 화장품 업체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서 회장은 대대로 개성 지역에 뿌리를 뒀던 개성상인 출신이다. 16살에 시작한 화장품 판매가 그의 평생 사업이 됐다. 그 80년대는 시대초리에서 사업 다각화도 해왔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화장품이었고요. 그것을 특화시키고 그쪽으로 핵심 역량을 강화시켜가서 저희가 화장품 한 우물만 파온 것입니다. 사업 전문화는 뚝심과 배짱이 없다면 불가능한 경영 전략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개성상인 특유의 경영술로 흔들림 없는 경영을 유지했다. 개성상인으로서 서성환 회장의 평소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일화를 들어보자. 회장님이 어느 날 식사나 같이 하자고 부르셔서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양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나갔는데 남대문 순대국밥집에서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개성인들이 경영했던 그런 이 기업들은 별로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잘 유지해 왔던 것도 바로 그러한 그 근검 절약, 또 신용, 또 이 무차별적인 그런 차입 경영보다는 이 건실한 그런 재무 구조를 중시하는 그러한 그 상인 경영 방식이 결국은 그러한 그 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그 밑바탕이 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우물 경영과 자린고비 정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회사의 이념이자 개성상인 공통의 경영 방식이다. 고려는 조선과 달리 상업 육성에 적